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잘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교과서와 교과서를 좀 펼치시고 수업 받을 준비를 좀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이 좀 제대로 이해 안 된 학생은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들었던 수업을 다시 언제든지 수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또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문학의 기능과 원리라고 하는 첫 번째 단원에서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며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배를 매며라고 하는 시는 작품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의 화자는 배를 매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은 이 배를 맨다는 것은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정리해 본다면 배를 맨다는 일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과정,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담담히 화자가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바로 이렇게 유사한 성질에 빗대서 추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배를 맨다는 행위를 통해서 빗대서 말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유추라고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추라는 방식을 사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배가 아니라 이 시에서는 사랑하는 대상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밧줄은 바로 사랑하는 대상과의 인연을 말한다는 점. 그 다음에 부둣가는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구름과 빛과 시간은 바로 그런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 세계를 의미한다. 바로 이렇게 소재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시의 특징임을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지난 시간 학습 내용이 조금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오르시고 정리가 되셨다면 여러분들 교과서의 16페이지를 펼치셔서요. 이번 시간엔 학습 활동을 한번 해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빈칸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동영상과 더불어 학습 활동지도 같이 파일로 올려놓았는데요. 혹시 프린트가 가능하다면 학습지를 좀 출력을 하셔서 같이 보면 좋고요. 만약에 프린트가 좀 힘들다 하는 친구는 교과서에 똑같습니다. 교과서와. 그래서 교과서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임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둘 다 없다 하는 친구는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한글로 쳐서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따로 노트 같은 걸 마련해서 정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학교에 등교했을 때 그때 학습지를 또 부족한 친구들 없는 친구들은 나눠줄 거거든요. 네, 그때 받으셔서 빈칸을 좀 채우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활동 한번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학습활동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시적 화자는 도대체 이 시에서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가? 그럼 일단 시적 화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시에서 말하는 이가 시적 화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었죠. 누구였나요? 네, 나라고 나오죠. 나.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나입니다.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시에 역시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죠? 배를 매려면 어디 있다고? 호젓한 부둣가에 있다고 얘기했었죠. 바로 후미져서 약간 조용한 부둣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있는 장소는 부둣가입니다. 부둣가에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둣가에서 화자는 뭘 하고 있었나요? 화자는 뭘 하고 있었나요? 작품 제목에 있잖아요. 뭐 했나요? 네, 배를 메고 있었습니다. 자, 배를 메고 있는데 물론 배를 메려면 밧줄이라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자, 밧줄로 배를 메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이 밧줄로 배를 매는 행동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바로 그 밧줄이 이 시의 화자인 나에게 어떻게 던져지고 있는가 하는 걸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던져지고 있느냐?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밧줄을 잡아서 맸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던져지는 밧줄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의미하는 거 이거죠. 그냥 던져진 밧줄을 엉겁결에 받아 맸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배보니까 비로소 알게 됐죠. 그 배와 함께하는 것들이 있었죠. 바로 뭐였느냐?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 시의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있죠.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에서 화자가 담담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필기에서 정리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네, 선생님이 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추 필기를 좀 완료하셨나요? 그러면은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의 화자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즉 시적 상황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시의 상황을 파악하면 그 시인에 있어서 이 시에서 등장하는 시어들이 갖는 의미가 뭘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인은 지금 부둣가에 앉아서 배를 매는 행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배나 밧줄이나 부둣가는 도대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 공간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는 이미 여러분들 교재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밧줄은 뭐냐? 바로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는다 라는 의미래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는 게 밧줄이라면 시적 화자인 내가 그 밧줄로 묶고 있는 배는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배는 바로 사랑하게 될 대상,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을 밧줄로 묶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밧줄로 배를 묶고 있는 공간, 이 부둣가, 바로 이 부둣가는 바로 뭐가 되느냐? 네, 바로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게 되는, 그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이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밧줄은 내 등 뒤로 그냥 날아와서 던져져서 나는 그냥 그걸 받아서 묶었을 뿐입니다. 즉 내가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나에게 사랑이 찾아오는 공간이죠.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깨비 동영상 봤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날 문득 우연히 나에게 찾아와서 내 가슴을 쿵 울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모르게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이란 이렇게 약간 운명적이고 우연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 시의 화자인 나는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이 시의 화자가 빗대서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 배를 묶었다 라는 말입니다. 배를 맸다. 자, 이렇게 유추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 꼭 하시고요. 자, 조금 정리를 필기하셔서 필기를 조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좀 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시의 화자가 누구인지, 대상이 뭔지, 화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시적 상황도 파악했고 그 상황 속에서 시의 화자에게 있어서의 이런 주요한 시어들의 의미는 뭔지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해봐야 될 건 뭐냐?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시적 화자의 정서, 도대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바로 그 마지막 연에 그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15쪽에도 있죠. 그리고 시의 제일 마지막 연입니다.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이를 떠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배가 빛 속에서 빛나는 데 사이에서 배가 그냥 물살에 따라서 울렁울렁거리면서 떠 있어요. 그냥 떠 있죠. 왜냐? 내가 밧줄을 묶었으니까. 그 묶은 배는 그냥 그 물결 위에서 빛나는 가운데 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배를 바라보는 나의 느낌은, 시적 화자인 나의 느낌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배는 나에게 있어서 그냥 배가 아니에요. 방금 전에 시어의 의미 파악했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그 배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인 배는 바로 구름과 빛과 시간 속에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그런 것이라는 걸 나는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보이는 이 배의 모습, 그리고 이 배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나의 심정, 뭘까? 어떤 느낌이겠어요? 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울렁거린다는 느낌 생각해보세요. 울렁거린다는 거, 여러분들 이 울렁거린다는 느낌 언제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차 같은 거, 이런 것들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 같은 데 갈 때든가 아니면은 바다나 강가에서 배 같은 거 탔을 때 물살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릴 때 여러분들이 울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도 울렁이는 감정이지만 사랑에 빠졌을 때도 울렁인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때냐? 운명적인 사랑으로 인한 아름다움과 이 환희, 경이로움, 이런 설레임,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에 빠졌다니까요. 사랑에 빠져서 하루 종일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배와 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빛나는 가운데 사랑하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쳐다보며 그 아름다운 대상에서 느끼는 설레임이 바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나는 나의 정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를 감상할 때 많은 친구들이 시를 감상하면서, 현대시를 감상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고전시 같은 경우에, 옛날 우리 조상들이 썼던 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해보니까 옛날 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글로 써져 있다 보니까 한자라든가 이런 고어죠. 옛날 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잘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읽는 것 자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선생님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읽고 나면요. 옛날 고전 시들은 그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단지 읽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현대시는 반대예요. 현대 우리가 쓰는 말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읽는 건 잘 읽어요. 못 읽는 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읽고 나서 항상 다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읽고 나서 서정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서정시라고 하는 건 개인의 정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 시에서 나라고 하는 화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나라고 하는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한 시예요. 그럼 당연한 거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한, 느낀 감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에요. 이 시의 화자인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밖에 요즘에 봄이지 않습니까? 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벚꽃이 피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얀 벚꽃이 화사하게 쫙 피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로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이 창밖에 화사한 꽃들 붉게 물들었구나. 밖에 꽃은 하얘요. 벚꽃을 보고 선생님이 빨갛게 물들었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 왜 저게 빨개요? 막 이럴 거예요. 왜 빨간 겁니까? 선생님 눈이 이상해요. 생맹인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진짜 생맹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을 쓴 걸까요? 시는
나의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꽃이 빨갛게 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찾아야 돼요. 왜 저 사람, 선생님에게는 저 흰 꽃이 빨갛게 보였을까? 내가 빨갛게 본 이유가 있겠죠. 내 느낌이 지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시에 선생님이 갑자기 그 다음에 사랑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란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아픈 기억이 나의 마음을 울리는구나, 뭐 이렇게 썼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느끼는 겁니다. 아, 선생님은 누군가와 이별했구나. 이별한 다음에 저 꽃을 바라보니 저 하얀색 꽃이 붉게 보이는구나, 슬퍼서. 그리고 여러분도 그 슬프다는 이 선생님의 마음에 공감한 다음에 그 하얀색 꽃을 보고 마음이 슬픈 상태에서 저 하얀 꽃을 보면 빨갛게 보일 수도 있지 라는 게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도 이 시를 공감하고 제대로 읽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은 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시의 화자는 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를 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화자가 지금 현재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할 때 이 시의 화자의 나의 감정은 어떨까 하는 걸 여러분도 같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공감을 하면 아, 이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설레는 이 화자의 느낌이, 감정이 들어가 있구나, 이 부분에.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의 화자가 돼야 돼요. 이 시를 읽으며 이 시의 화자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상태에서 이 마지막 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가 누군가에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감성적이어야 돼요. 문학이라고 하는 건 감성적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감수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게 꼭 있어야 돼요. 너무 세상을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입니다. 이렇게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시라고 하는 걸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진실이, 진리가 오직 하나뿐일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것들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공감하면서 시를 읽는다면 바로 이렇게 시인의 그리고 화자의 왜 이 시를 이렇게 썼을까? 왜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 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학습활동 1번을 정리했다면 그 다음 학습활동 2번으로 가볼까요? 자, 학습활동 2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시의 내용을 파악했지 않습니까? 시의 화자가 누군지, 그리고 시의 대상이 뭔지, 그 다음 시적 상황이 어떤지, 화자는 어떤 정서와 느낌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어요. 이건 다 시의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시에 대해서 파악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내용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즉 표현 기법도 우리가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표현 기법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시의 리듬감을 살리는 운율이라고 얘기했죠. 운율. 그리고 이 배를 매며라는 시에도 바로 그런 리듬감이 느껴지는, 즉 운율을 살리는 것들이 쓰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이 시에서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들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뭔가 리듬이 느껴지네? 리듬, 요즘 힙합처럼 뭔가 우리가 라임이라고 하죠. 이런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려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입니다. 반복. 같거나 비슷한 부분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써주면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왠지 모를 리듬감이 그 안에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들, 반복되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바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자, 뭐뭐도 없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맨다, 닫는다,
자, 니은다 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받는 것, 되는 것, 메어진다는 것, 그런 것, 아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는 말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라는 3년에, 그리고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자,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또 뭐 되고 있느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리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서 리듬감이 느껴져요. 왜?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듬감이 왜 느껴져요? 반복이 돼서. 그럼 시에서 반복되는 부분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표현 기법에만 치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시를 너무나 막 미세하게 분석하는데, 이런 기법을 찾는 데에만 몰두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기법 찾는 데만 몰두하면요, 시가 재미가 없어요. 당연히 시가 재미가 없죠. 시가 진짜 재밌으려면요, 일단 첫 번째는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런 기법을 찾는 건 그 다음입니다. 지금 여기 학습활동도 보세요. 학습활동 1번에서 내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지금 표현 기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도대체 이 작품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작품인가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표현 기법은 그 다음이에요. 표현 기법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운율을 찾고 사용된 기법을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시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도대체 이걸 이렇게 잘 표현하려고 어떤 기법을 썼지라고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처음부터 기법을 찾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게 다일까? 또 있습니다.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 바로 이거. 사랑이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 사랑이란 뭐뭐 하는 것, 사랑이란 뭐뭐 하는 것, 이런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느냐? 통사 구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비슷한 유사한 통사 구조도 역시 반복되고 있다는 점. 즉 반복되는 게 꼭 어떤 단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문장이 비슷하거나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것도 운율을 살리는 방법이고 리듬감이 느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듬감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 이 시에 쓰였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또 필기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셨나요? 그럼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표현 방법이 운율만 쓰였느냐?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뭐가 쓰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유추라고 하는 빗대는 표현 기법이 쓰였다고 배웠었죠. 바로 이 비유, 빗대서 표현하는 방법. 이 유추라는 방법도 이 시의 주된 표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밧줄이 갑자기 날라왔다. 이 부분은 도대체 빗대서 표현한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시어의 의미를 정리해봤지 않습니까? 밧줄은 인연, 사랑하는 대상과 나와의 인연을 말한다고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밧줄이 나에게 날라왔다는 건, 그걸 통해서 시의 화자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랑이 나에게 왔다. 어떻게? 갑자기 날라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갑자기 운명적으로 날아왔잖아요.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사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이 시의 화자는 밧줄이 갑자기 날아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날아온 밧줄을 나는 거부했습니까? 밧줄이 날아오는데 발로 찼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밧줄로 뭐 했다고 했어요? 배를 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밧줄로 배를 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바로 그 운명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이 얘기했죠. 배를 맨다는 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한다. 그럼 이때 구름과 빛과 시간은 뭐냐?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하는 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구름과 빛과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구름과 빛과 시간은 어떤 것들일까? 구름과 빛과 시간. 상상되는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요. 빛이라는 거. 빛이라는 거 뭔가 환하게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 바로 빛난다. 너무나 그 순간이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시간은 뭘까요?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할 때의 시간. 바로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 세월들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구름은 뭘까요? 구름.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하면서의 구름은 뭘까? 구름.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구름. 우리가 왜 그런 말 쓰잖아요. 난 뭐 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한테 또 뜬구름 잡고 있네 이런 말 쓰죠. 바로 뭘까요? 구름 하면 뭔가 하고 싶은 거, 소망, 바램, 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그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면서 이 사람과 함께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거죠. 그 사랑과는 대상과 함께한다는 건, 즉 사랑의 맺어짐은 서로의 꿈과 기쁨, 환희, 그리고 세월, 시간이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 주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만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 시간들이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왜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할 때 같이 놀러 갔던 데 있죠. 그 놀러 갔던 데 우연히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 어때요? 나랑 지금 사랑하던 사람하고 이별했죠. 근데 거기 가서 뭐합니까? 막 울면서 막 그때 그 사랑하던 사람하고 함께했던 기억들 막 떠올리면서 막 울고 막 다시 사랑하고 싶어 막 이런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없어요. 근데 왜 그 장소에 가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랐을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그럼 정리를 조금 해보셨나요? 네, 선생님이 지금 이게 온라인 녹화다 보니까 녹화하면서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녹화하다가 아마 갑자기 좀 끊어지는 느낌이 뚝 든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녹화하다 말고 일이 생겨서 네, 잠깐 멈추고 좀 어디 좀 갔다 왔습니다. 온라인이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네요. 선생님도 온라인 녹화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마 여러분도 어색하겠지만 수업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어색해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큰 단점이랄까? 이게 중간에 이렇게 멈춰놓고 일을 보고 나서 와보니 선생님이 그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 네, 어느 멘트를 하다가 멈췄는지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여기 학습활동 2번에 여기 부분까지 했다는 거, 구름과 빛과 시간의 의미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지나 아니면 교과서에 필기를 조금 하시고요. 네, 필기가 좀 완료가 되시면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활동 2번의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를 매매라는 작품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의 화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지까지 다 파악해봤죠. 그러면 읽은 여러분들은요? 이 작품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작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느낌을, 감동을 받으셨나요? 아마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요.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고 나서 또는 수업 시간에 함께 감상을 하고 나서 읽어보니까 어떠니? 가슴에 울림이 있었니? 감동받았니? 시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또는 시집을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아니요 이럽니다. 한두 명 정도가 시라는 건 참 아름답네요 라고 말하거나, 선생님 이 사람 시를 좀 더 읽어보고 싶어요 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해줬고요. 나머지 열에 한 7, 8명, 9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수업이니까 들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작품은 사랑에 한 번쯤 빠져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읽어보면 참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 푹 빠져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순간이 너무나 기쁜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시를 읽었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나 공감이 되겠죠. 그렇지, 사랑이랑 이런 것이지 하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사랑을 느껴본 친구도 있겠지만, 해본 친구도 있겠지만, 아직 사랑이란 감정이 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시는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 내가 아직 사랑 안 해봤으니까. 그럼 안 해본 친구들은 이 시를 어떻게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대리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읽어보거나 한 적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해보면서 맞아, 그 장면에서, 그 부분에서 그 주인공이 사랑에 빠질 때 그 모습이 이 시의 모습 같구나 라고 이렇게 좀 느껴보시면, 사랑이란 그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감동도 느낄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해보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사람들에게 이 작품이 그렇게 뭔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줄 수 있는 걸까?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이 시를 읽고 나서 예를 들어본다면 답을,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의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운명적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점. 사랑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찾아왔을 때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는 바로 빛과 구름과 시간과 같은 것들이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울렁인다는 거. 그 심정을 적절한 비유와 리듬, 운율을 사용해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고 나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며 라는 작품을 한번 학습 활동을 통해서 쫙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은 오직 이 작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부터 사랑은요, 인간의 너무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였고, 너무나 많은 작품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뤄본 다음에 같이 함께 조금 읽어볼 만한 작품으로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한번 볼 건데, 바로 학습활동 3번에 나오는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냐? 백석 시인의
백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딱 보는 순간 두 가지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백석 한 다음에 백석은 되게 유명한 시인이에요. 중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이 배운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석이라는 시인을 딱 듣는 순간 나 아는 시인이다. 그런데 백화라는 작품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뭔 뜻이지? 이럴 겁니다. 이 제목은 뭐지? 시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시가 어떤 내용의 시일까 하는 것들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며라는 작품을 딱 배웠을 때 처음에 제목을 딱 보면서 배를 맨다? 배를 매는 행동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시에서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의 제목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백화 뭔지 모르겠어. 백화가 뭐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제목의 뜻을 시 밑에 조그맣게 적어놨습니다. 백화라는 말은요, 한자어인데요. 순우리말로 하면 하얀색 자작나무란 뜻입니다. 자작나무는 하얀 색깔의 굉장히 곧게 뻗어나가는 나무인데요. 단단하면서 이제 곧게 뻗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굉장히 추운 지방이죠. 북쪽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인데 아주 단단해요. 네, 단단하면서 이제 그 껍질 같은 걸 벗겨보면 기름기가 많아서 옛날에 이렇게 불 탈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그 불 탈 때 타는 소리가 자작자작 거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작나무라고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보관용 집 질 때도 쓰고요. 건축할 때 그리고 뭐 조각 같은 거 할 때도 쓰고 그래서 팔만대장경 있죠? 네, 팔만대장경도 이 자작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좀 단단하면서 그런 나무인데 고급 재료예요. 그래서 자, 그 자작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입니다. 시를 한번 보시면요.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쌀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같이 단 샘이 솟는 바구물도 자작나무다. 산 너머는 평안도 땅도 보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자, 백석 시인의 백화라는 시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자작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작나무다, 자작나무다, 자작나무다. 그죠? 다 자작나무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작품은 뭘까? 바로 자작나무가 보여지는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자작나무가 그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이 시에 평안도라고 하는 지역 명칭이 나옵니다. 평안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평안도는 백석 시인의 태어난 고향을 가리킵니다. 백석 시인이 태어난 고향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작품은 백석 시인이 1930년대에 함경도 지방을 여행할 때 그 함경도 지방에서 보여진 풍경을 쓴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북쪽 지방에는 자작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작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도 보면 다 자작나무예요. 대들보, 기둥, 문쌀 다 자작나무입니다. 대들보, 문쌀 이런 게 뭔지는 밑에 어휘풀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그 산도 온통 자작나무입니다. 그리고 메밀국수를 삶을 때 쓰는 장작도 자작나무고요. 그 감로같이 아주 단 샘이 솟는 우물도 자작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자작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풍경을 말하면서 이 시의 특징을 찾으셔야 돼요. 자작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풍경을 말하면서 그 풍경을 독자인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온건히 느낄 수 있게 사방천지가 온통 자작나무입니다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법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느낀다는 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뭔가를 느낀다는 건 여러분의 오감, 여러분의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낀다는 건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촉감을 느껴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대한 감각을 느낍니다.
그럼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인은 온통 자작나무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온통 자작나무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이 시를 읽는 여러분들이 온건하게 자작나무가 막 온통 사방천지에 있습니다라는 걸 느끼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치 사방천지에 자작나무가 있다는 것들이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딱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일행에서는 산골 집에 대들보, 지붕, 기둥, 문살 다 자작나무야.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상상이 되겠죠. 눈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지붕과 기둥과 이게 다 자작나무로 되어 있는.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시각적인 이미지, 심상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우가 울어요. 캥캥. 그럼 귀로 들리겠죠? 청각적인 이미지입니다. 청각적 심상이에요. 바로 여우가 울어대는 산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산이 다 하얀 자작나무로 차 있는 모습. 이게 머리에 그려지시겠죠? 그러면서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 이것도 시각적인 거고요. 그러면서 그 감로같이 달다. 뭘로 느껴요? 미각이죠. 미각적인 심상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쓰인 거예요. 다양한 감각적 심상에 쓰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맛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자작나무로 둘러싸져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산골이 온통 자작나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네, 온통 자작나무네 라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산골에서 이 시의 화자는 산 너머에 뭐가 보인다고? 평안도 땅이 보인다. 바로 이 시인의 고향이죠. 백석의 고향인 평안도 땅이 보인다는. 그러면서 내가 함경도 지방을 구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평안도 땅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평안도는 아까 고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슬쩍 바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같이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감상을 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작품은 굉장히 향토적입니다. 자유스러운 형식으로 쓰여진 시고 서정시면서 향토적이고요. 자연 친화적이죠. 네, 자작나무가 중요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수한 삶의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풍경, 아름다운 풍경. 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연 친화적인 이 산골의 모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 시인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예찬, 찬탄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 굉장히 중요한 운율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작나무다라는 말이 각 행의 끝에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를 한번 정리. 그러면 이 학습활동 3번의 1번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아름답다고, 이 시를 읽고 아름답다고 느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시의 리듬감과 심상을 중심으로. 심상은 이미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자, 그러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쓰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 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리듬감을 가지고 심상을 가지고 표현했길래 이 시가 아름다운 걸까? 이거죠. 이 작품은 각 시의 끝에 특정한 식구를, 자작나무다라는 식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감이 생겼어요. 리듬감 있게 시를 읽으면서 다양한 심상이 시각이나 청각과 미각과 같은 것들이 쓰여서 여러분들은 자연과 한데 어우러져 있는 자작나무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산골 풍경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고, 그렇게 산골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동이 자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를 읽으면서요, 글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져야 돼요. 그럼 이미지로 그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를 쓴 사람이 그런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는 바로 그런 시각, 청각, 미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리고 반복되는 운율감을 통해서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리듬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필기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한 3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학습활동 3번에 2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좀 작품을 읽었을 때 느껴본 경험들을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해보는 경험인데, 이거는 학교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수업 시간에 했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너는 작품을 읽고 조금 이렇게 감동받거나 아름다움을 느껴본 경험이 혹시 있니? 라고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면서 여러분끼리 막 대화도 하고 막 이러는 시간을 가져봤을 텐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학교를 나오게 되면, 시간이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학습 활동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제대로 배웠는지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네,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제대로 배웠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작품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배를 메고 있다. 2번,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3번, 사랑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있다. 4번, 조용히 사랑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5번, 배를 메는 일에서 사랑의 본질을 생각하고 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같으신가요?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정답 몇 번인가요?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과 맞아야 될 텐데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네, 3번이죠. 사랑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시의 화자는 나는 부둣가에서 배를 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사랑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랑이란 무엇일까 조용히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색하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사랑의 상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자, 자, 이 작품의 미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동일한 어휘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2번,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3번, 사랑을 배는 매는 일에 빗대어 문학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4번, 수미상관의 구조를 사용하여 시 전체의 통일감을 형성하고 있다. 5번,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역시 생각할 시간을 한 2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 시간을 줬는데요. 어떻게 정답이 나오셨나요? 선생님과 비슷한 시간 하면서 문제 풀어봤는데 답은 네,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죠. 수미상관의 구조를 사용하여 시 전체의 통일감을 형성한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미상관이라는 게 뭘까요?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수미상관은 시의 처음 부분이죠. 그리고 시의 끝나는 부분이 그의 형태나 의미상으로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수미상관 또는 뭐 수미쌍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대칭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시의 통일감을 형성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베르메며가 처음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비슷한 또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통해서 이미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베르메메와 관련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학습 잘 따라오시느라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작품이죠. 이문구 씨의 성난 풀잎이라고 하는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